네, 오늘은 교사교육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 지적인 발달, 인지 발달을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죠. 사람은 동물과 달리 신체적인 활동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정신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데, 정신적인 활동은 다시 둘로 구분하면 하나는 지적인 발달과 지적인 활동과 그 다음에 감정적인, 정서적인 활동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겠죠. 오늘은 그 앞부분, 지적인 발달을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성장 과정에 어떤 모습이 있을까? 에미 서덜럼은 각 연령별로 특징들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영아들은 제한된 용어를 사용한다. 반복하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주의력을 기울일 때 아주 짧다. 그리고 기억력이 독립적이지 않다. 또는 자기가 듣는 모든 것을 믿는다. 상징주의, 그러니까 어떤 상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 시간에 대한 인식이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80분은 얼마냐? 이거 이해하려면 보통 한 5, 6세가 돼야 되거든요. 80분은 1시간 더하기 20분. 이거 참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감정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배운다. 또 질문하면서 배운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들의 경우는 부모들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자주 해주는 거 필요합니다. 유치부. 이때도 아직 언어 발달이 되지 않아서 제한되어 있죠. 주의를 침식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암기력이 좋아가지고 의미가 없는 거, 무의미한 그런 내용들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쉽게 잊어버리기도 하죠. 시간과 공간에 대한 한정된 관념을 갖고요. 상상을 합니다. 호기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갖습니다. 이렇게 각각 특징들이 있게 되는데, 우리 오늘은 이 5가지 모습을 가지고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그 첫 번째, 지능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흔히 쉽게 말하는 건 IQ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지능은 무엇일까 하면 이미 내가 겪었던 그 경험을 가지고서 새로운 생각 또는 새로운 행동을 잘 배울 수 있는 능력, 그게 지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갈 때 지능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서울에 살다가 제주도에 갔다, 새로운 환경에 갔다, 아니면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갔다. 이때 새로운 환경에서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적응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능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빈네런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동의 방향을 유지하고 그 방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경향, 또는 목적에 맞는 수단을 수단을 적용하려는 능력, 또 나가서 자기 비판과 잘 판단하고 이해하고 추리하는 것을 본질하는 활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능을 흔히 3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 적응을 한다. 그 다음에 2번째, 학습을 한다. 3번째, 행동을 하게 한다 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능을 얘기할 때 흔히 이런 7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간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공간 지각 능력이 있겠죠. 그 다음에 사물을 어떤 것들을 자기로 깨닫는 그런 지각 요인. 그 다음에 숫자에 대한 수 요인, 언어 요인. 언어 요인 가운데 또 하나 더 언어를 유창하게 한다 하는 것도 또 별도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억하는 것, 그 다음에 추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능에 속해 있는 요인들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능이라는 건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IQ. 얘기할 때 이것은 신체적인 연령, 그 다음에 정신적인 연령 곱하기 100. 그래서 IQ가 보통 100이면 기준이다 얘기하죠. 올라갈수록 구분을 좀 두기도 하죠. 그럼 이런 지능에서는 성적인 차이가 있겠느냐 할 때 별로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제 능력이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언어는 여성이, 그 다음에 공간 지각 능력이나 수리 능력은 남자가 더 유리하다, 더 잘한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건 개인차가 또 있을 수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지능을 이야기할 때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창의력입니다. 창의력. 적응하고 학습하고 행동하는 데 필요한,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제 독창적인 것이 필요한데, 이 창의력은 지능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죠. 근데 이게 지능과 없어서는 파악되지 않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건 어떤 역할을 할까 해서 창의력에 대한 연구를 했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가지고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지능, 그 다음에 창의력 할 때 이 지능이 높다, 그 다음에 창의력이 높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 지능이 높고 그 다음에 창의력이 높으면 어떨까? 이런 경우 아이들은 자신감 있고 독립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창의력이 높은데 지능이 낮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 이럴 때는 자신과 학교 환경에 대해서 갈등을 갖고 분노하고
그 다음에 괴로움을 느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의력이 높고 지능이 낮다. 그런 경우죠. 자, 반면에 지능은 낮은데, 자, 거꾸로 했군요. 지능이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지능은 낮은데 창의력이 높은 경우는 어떨까 하면은, 그게 아니고, 지능이 높고 창의력이 낮은 경우. 이게 세 번째가 되겠죠. 이때는 어떨까 하면 주어진 환경에서 적응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고 인습적이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가서 쉽게 적응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정확할까? 정확성에 신경을 쓰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능도 낮고 창의력도 낮으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기본적으로 당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기제를 사용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게 좋을까요? 자, 지능이 높고 창의력이 높다. 그러니까 지능이 높고 창의력이 낮다. 근데 사실은 이게 가장 안정적이거든요. 가장 안정적인데 그럼 이게 제일 좋을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의 불안 그리고 약간의 어떤 도전, 모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어른들은 이것을 좋아하지만 실제 개인에게 있어서는 아마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지능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거나 그 지능을 가지고 우리가 다 잘 가르쳤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능을 얘기하면서 우리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또는 사고란 말을 바꿔 얘기하면 이제 무엇을 받아들이면서 인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면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동하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그런 정신활동. 실제로 우리 삶은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결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발견해서 해결하는 이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사고작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사고의 작용의 과정에는 피아제가 얘기할 때 네 가지 단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감각 조작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조작기. 세 번째가 구체적인 조작기. 네 번째가 형식적인 조작기. 감각 운동이란 뭐냐면 사실은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뇌 활동을 하게 될 때 분석하고 종합하고 하는 능력들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시기에는 환경을 이해하는데 신체 감각, 또 지각, 운동활동 이런 데 전적으로 의존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태어나서 1개월이 되었다. 그때 주로 뭐 하느냐 하면 이게 누워가지고 뭘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손을 쥐죠. 그리고 이제 있으면 때리기도 하고 또 발을 차기도 하고 이런 활동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그런 동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개월에서 4개월이 되면 이제 우연히 이렇게 하다가 새로운 일을 하는데 손가락을 빱니다. 엄지손가락을 빠는 일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10개월이 되는 사이에는 자기 아닌 외부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외부를 받아들이는 일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머리 위에 인형이 달려있다. 모빌이 있다. 그러면 그걸 건드리면서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재미도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애들을 혼자 남겨놓고 엄마들이 밖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모빌을 달아놓고 애들이 그거 보고 재밌어하고 시간을 보내니까 부모들은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0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이때는 어떤 것들이 있으면 이제 그걸 잡으려고 하고 그걸 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지나게 되면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반복적인 동작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식탁을 친다든가 아니면 수도꼭지에 물이 내려오면 수도꼭지에 이렇게 손을 대는 것. 그래서 물을 잡으려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이제 복합적인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성냥갑 속에 사슬이 있으면 사슬을 꺼내는 작업을 하는데 열고 꺼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씩 발달하는데 일단은 이 첫 번째는 감각을 가지고서 자기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안방에 누워있다가 엎어졌습니다. 밖과 깁니다. 그러다 말을 지나서 마당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공간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떨어지거든요. 떨어지게 되면 아이가 아파하죠. 자, 다음날에 됐을 때 또 어떨까요? 이 아이가 이렇게 안방에서 마루에서 이제 마당으로 가는데 떨어질까요? 아니면 안 떨어질까요? 그건 개인차죠. 어떤 경우에 떨어지냐면 어제 떨어져서 아팠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난다. 그럼 또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어제 떨어져서 아팠다. 앱이 그래가지고 뉴턴에서 돌아가죠. 그렇게 해서 감각적으로 자기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전 조작기인데, 이때는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이죠. 보통 18개월에서 이제 24개월, 그때를 얘기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때 아이들은 어떤 상징과 관련되는 실제를 이렇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그런 이해를 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뭔가 얘기를 하고 뭔가 좀 하긴 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3월의 겉모습만 파악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구체적인 조작기죠. 이때는 이제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가게 되면서 하는 것인데, 구체적이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좀 논리적인 하고 더 나선 보존 개념을 습득하게 됩니다. 형태가 달라지더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기체가 되고 이런 것들을, 물이 되고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 상황에 대해서 가능한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이해할 수 있고 표현해주고 설명해 줄 수 있죠. 전달할 수 있거든요. 사회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여기서 다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유치원에서 나는 배우고 다 배웠다는 얘기도 할 수 있긴 했지만, 보통 초등학교 정도의 수준이면 사회를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럼 다 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보는 것은 네 번째 형식적인 조작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춘기를 표현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사춘기. 어떤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참 잘 자라줬어요. 사춘기 시절 없이, 사춘기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사춘기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이죠. 사실은 사춘기는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긍정적이고 대단한 것인데, 생각이 봄을 맞는 때, 이때까지는 얼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봄이 되면 활짝 풀려가지고 잘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한한 생각을 갖게 되고, 그리고 광범위한 것을 얘기하게 되고 융통성을 갖게 되고 한다는 것을 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기 아이들의, 사춘기 아이들의 지적인 능력을 얘기할 때 흔히 세 가지를 말하게 됩니다. 세 가지. 그러니까 한 가지가 논리적이다. 두 번째가 추상적이다. 세 번째가 이상적이다. 이제 아이마다 개인차가 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런 게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학생이나 자녀를 지도하게 될 때 이걸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일정한 시간이 되면 아이들은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게 됩니다. 논리적인 사고는 이제 형식적인 것을 얘기하기도 하고 공식을 말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3학년 교실에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문제를 좀 풀어봐라 해가지고 문제를 아이들에게 제시할 수 있죠. 그래, 당신은 좀 쉴 수 있습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98 더하기, 99 더하기, 100. 얼마냐? 그럼 아이들은 이제 덧셈을 하죠. 1 더하기 2는 3, 3 더하기 3은 6, 6 더하기 4는 10. 그런데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놀고 있어요. 야, 너 좀 뭐 해? 전 다 했어요. 그래, 답이 얼마냐? 5050이요. 답이 맞거든요. 어떻게 금방 답이 나왔냐? 설명해라.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죠. 1 더하기 100 곱하기 50. 예를 들어 1하고 100을 더하면 100일, 99하고 2를 더해도 100일, 3하고 98을 더해도 100일. 이게 50장이니까. 이렇게 공식으로 생각하면 논리적으로. 그럼 두 번의 계산으로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인 아이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따르라.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이나 자녀를 지도하게 될 때 충분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따라오지만 납득이 안 되면 수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적으로 거부감을 갖는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권위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지금까지 관계를 가지고 떼우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아이들이 이제 멀어지는 거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우습게 볼 수도 있다고요. 선생님 틀리셨어. 그다음부터는 참 힘들다고요. 이 영악한 아이들은 중학교 1학년만 돼서 과외를 열심히 공부하고 와가지고 학교 선생님을 놀리는 경우들이 자주 있다고 얘기를 해요. 지적인 권위를 인정을 안 하게 될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추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상상하는 능력 가지고 나타나시는 것이 되는데 추상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이런 질문을 해보셨습니다. 성냥개비 6개 가지고 정삼각형 4개를 만들어라. 그러면 이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첫째.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냥개비라는 것은 길이가 같기 때문에 여기 여백이 생기죠. 공간이.
틀립니다. 하나, 둘, 셋. 이것도 안 되죠. 아무리 생각해도 되지 않아요? 여기에 답은 뭘까요? 이렇게 피라미드를 만드는 것이죠. 눈이 아무리 좋아도 삼각형이 4개가 보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통 2개를 보거나 아니면 위에서 꼭지점에서 보면 3개 정도 보이지만 하나는 안 보여요. 그래도 우리는 있음을 믿습니다.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우리는 추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 학생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뭐라 그럴까, 이상적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생각을 통하여서 어떤 생각, 사색의 명상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때 실제 현실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이 지식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지식 대부분이 이상적이에요. 현실적이지 않고.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이상입니다. 흑이면 흑, 백이면 백. 흑백 논리죠. 중간에 회색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10가지를 잘하다 하나 잘못하셨다. 그럼 아버지를 무시하는 겁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저럴 수 있느냐. 선생님이 10가지를 잘 가르치다가 하나 실수했다. 그럼 선생님도 무시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완벽해야 돼요. 아이들은 그걸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 우리 부모나 교사들이 자녀들이나 학생들 앞에서 이상적인 존재에 대한 노력이 사실은 멈춰주면 안 된다는 거죠. 긴장해야 되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고하는 과정 속에서 변화가 있어지게 되는데, 이때 또 하나 필요한 것, 그걸 우리는 이제 지적인 능력의 세 번째 것으로 상상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상상력. 이건 뭘까요? 상상이라는 것은 지능이 가지고 있는 모습과 유사할 수도 있는 것인데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과거의 경험을 해체해서 새로운 것으로 재구성하는 것. 이게 이제 상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 세 개를 가지고 10을 만들고 100을 만드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상이 비슷하지만 틀린 게 있어요. 뭐냐면 주관적이고 비현실적이다 하는 의미에서는 사고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사고라는 것은 객관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것을 얘기하지만 상상은 그걸 뛰어넘습니다. 즉히 주관적이면서 비현실적인 것. 그래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억하고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현재, 과거, 현재를 이어주거든요. 하지만 상상은 미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육하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상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갖게 해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초기 사춘기에는 아이들이 상상력을 가지면서 뭘 주로 생각하냐면 어떤 초인, 위대한 영웅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역할 모드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는 이런 상상을 통해서 자기의 역할을 생각해서 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꿈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 아주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죠. 네, 지능의 이제 네 번째, 우리 기억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기억은 뭘까 하면 학습을 하는데 아주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과거의 경험이 우리 되뇌피질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현재 어떤 일을 하거나 미래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것. 그게 이제 기억이 하는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기억이라는 것은 구분을 몇 가지 하는데, 예를 들어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직접 기억과 직접 또는 간접. 기억에다 바로 써먹는 거, 간접 기억은 이제 좀 나중에 써먹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감각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했느냐에 따라서 시각형 또는 청각형 또는 운동형 또는 혼합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기억하는 그 방법에 따라서 기계적인 기억이냐 아니면 논리적인 기억이냐 하는 것인데, 성장 과정에 이렇게 주로 가게 되죠.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그리고 기계 기억이 논리 기억으로 갈 때 오래 가게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태어나서 한 달쯤 됐을 때, 이때 아이들은, 1년쯤 됐을 때, 이때 아이들은 기억을 어느 정도 할까요? 일단 받아들이고 봅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에 담아두는데,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한 서너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2살이 되어주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몇 달이 간다고 합니다. 3살은 1년까지 간다고 그러죠. 4살이 되면 1년을 넘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살, 6살 되면 그게 이제 1년, 2년, 3년, 10년, 20년 그렇게 되죠. 자, 우리가 청년이 되면은 그러면 언제 걸 기억할까? 보통 우리 어렸을 때 한 3.5세쯤 됐을 때 경험을 기억한다.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걸 재생하는 것도 있겠죠? 보통 1살 때에는 기억했던 것을 잊어버리는데 다시 재생이 되는 것이죠. 그때 한 2주일 전에 건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살이 되었을 때는 2달이나 3달 전에 것, 그리고 4살이 되면 1년 전의 것을 다시 기억을 해내고, 우리들은 이제 잘 끄집어내서 활용해서 우리 새로운 환경에서 적용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릴 때는 기억이라는 게 일시적이고 이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영속성이 없습니다. 보통 3살이 되어서야 기억들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보존이 되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살 반 된 아이, 한 20개월 된 아이들은 엄마를 봅니다. 엄마가 맞벌이 하시거나 이제 멀리 떨어져 계시면 일주일이 지나면 엄마를 잊어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먼 곳에 있고 할머니가 키우십니다. 근데 엄마가 와서 오냐 내 아들 그러다가 다음 주에 와서 폰 벌통벌통 거린다. 일주일 지났으니까 엄마를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건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할머니를 버리고 엄마한테 오죠. 이제 기억이 영속적이 되면 3살, 4살이 되면 엄마를 기억하고 엄마를 따르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이라는 것은 이제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또 뭐가 좀 강하냐 하면 1학년 때는 듣는 것, 청각적인 기억이 우수합니다. 그 다음에 2, 3학년이 되면은 시각적인 기억이 우수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영속적인 기억이라는 것이 3세대 시작해서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좀 확대가 돼서 오래오래 기억을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기계적으로 뭘 받아들이는데, 기계적인 것은 뭐예요? 의미 없는 것들도 다 기억하는 능력입니다. 보통 8살, 9살 되면 이제 되어지는데, 이게 11살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교대가 됩니다. 그래도 한 14살이 되면, 사춘기가 되면 주로 논리적인 기억을 가지고 기억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무의미한 것들을 이해하거나 외우기가 참 어려워요. 이제 이미 논리적인 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논리적인 것만 기억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 아이들이 논리적으로 기억을 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장기 기억을 잘할 수 있도록, 논리적인 기억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기억을 얘기할 때 이제 단기기에서 장기기억으로 가게 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될까?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복을 한다. 또는 이제 유의미 부호화 이런 게 있거든요.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숫자를 문자로, 문자를 숫자로 바꾸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그림을 연상하게 하는 것도 있겠고요. 이렇게 반복을 시켜주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하거나 의미를 주어지거나 하는 학습 활동이 되어지면 장기 기억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또 여기에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논리적인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다면 눈으로 보는 것, 그 다음에 귀로 듣는 것. 처음에 이제 귀로 듣는 거죠. 귀로 듣는 것, 눈으로 보는 것, 이걸 복합해서 그 다음에 몸으로 체험하게 해서 기억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면 학습 능력이 뛰어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하나 것이 있다고 한다면 흥미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관심을 갖는 이 관심의 정도가 좀 변화가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집중시켜주고 흥미를 갖게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얻게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과 교사하게 될 때 학습 동기를 부여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학생들의 시선을 끌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을 주고 하는 거거든요. 이때 이제 시각적인 것도 사용할 수 있고 또는 청각적인 것을 사용할 수 있기도 하다는 것이죠. 자, 흥미가 우리 청소년기의 우리 학생들에게는 모험 또는 새로운 걸 발견한다 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을 자꾸 우리가 주는 것이 필요하죠. 성경 공부할 때 방법론도 그렇고 또 프로그램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흥미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려운 것은 흥미가 다양하지만 불완전해요. 그래서 한번 좋아하다가 금방 옮겨가고 좋아하다가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하나를 좋아하는데 그걸로 끝까지 간다라고 우리 기대하고 그걸 만족하면 안 되고 다양한 흥미를 자극을 주면서 옮겨갈 때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흥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과학적인 흥미를 갖습니다, 아이들은.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술적이며 물질적인 흥미.
그러니까 지식에도 관심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것, 그러니까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죠. 시계를 뜯는다든가 아니면 뭡니까 라이더를 뜯는다든가 그런 것, 또는 자동차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간관계에 대한 관심도 가져간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물질이지만 점점 더 인간관계.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인간관계 발달을 얘기하겠지만 친구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그 관심을 혼자 하는 것, 물질에 대한 것, 더 나아가서는 여러 사람에 대한 것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함께 하니까 조직적인 것, 그 다음에 실무적인 것, 이런 것도 좀 필요할, 도움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그룹에서 리더가 된다는, 예를 들어 반장을 시킨다, 아니면 팀장을 시킨다, 함께 모여서 토론하게 한다, 하는 것들도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절충을 하는 흥미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1대1로 만나서 둘이 함께하며 서로 타협하는 기술을 갖게 되는데 뭐 모의 재판도 그렇고 토론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법론에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문학에 대한 관심을 갖죠. 처음에는 뭐 시나 소설 관심 안 갖다가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되고 지적 능력을 갖게 되면 이제 문학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뭐 처음엔 대중소설이 되겠지만 점점 더 어떤 심미적인 것으로 갈 수 있죠. 이렇게 독서를 좋아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술로, 예능으로 가죠. 그래서 음악과 미술 또는 공예 이런 데 흥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지적인 도전을 주고 지적인 성장을 하게 할 때 이 흥미를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지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많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우선 듣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생소한 다양한 어떤 소재를 가지고 접근해 나가는 겁니다. 또는 아이들이 실제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주는 것, 백과사전처럼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지도하게 될 때는 어떤 새로운 강의, 또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독서가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인 발전을 갖게 하려면 제한된 장소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폭넓게 하는데 그 중에 제일 빠른 게 다양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책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본 책 내용을 발표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기회를 줘서 폭넓은 것들을 주제를 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한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아마 자기 표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무엇을 배운다, 자기 걸로 만든다는 것도 중요한데 그 마지막 단계는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주제를 발표하는 기회를 주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따질 수 있는 모의 재판 같은 것도 필요한 것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게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성교제 청소년에게 가능한가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가 하면은 뭐 찬반이 쫙 나눠져 가지고 아주 진지하게 토론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어떤 가치관 형성해 나가고 그리고 자기가 갖지 않았던 상대방의 얘기들을 받아들이면서 절정해 나가는 그런 노력도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면 이제 움직이는 것이죠. 지적인 여행을 하는 것. 이것도 뭐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흥미를 얘기할 때 뭡니까? 참여한다, 복합적이다, 운동적이다 그랬는데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박물관에 간다든가 길명관에 간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 자연환경에 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행문을 쓰게 한다든가 하는 것들도 아이들을 지도하는 중요한 도움이 될 수 있죠. 이게 학교에서도 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도 기독교 유적지를 찾아가거나 또 기독교의 문학인가 아니면 기독교의 그 예술 같은 것을 접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신앙 지도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동물과 달라서 신체적인 활동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지적인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지적인 발달의 그 단계들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지능 또는 사고하는 것 또는 상상하는 것, 기억하는 것, 흥미를 갖는 것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설교하고 강의하고 또 특별활동 만들고 공과를 지도하는 일들을 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또는 모세처럼 또는 바울처럼 또는 학사 에스라처럼 탁월한 지적 능력을 갖고 있는 교회 일꾼을 키울 책임도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